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새벽 2시 반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개막식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주경기장이 아닌 야외, 그것도 파리를 대표하는 생강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올림픽은 오는 27일에 개막하지만 우리 선수단의 경기 일정은 바로 오늘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먹는 때부터 편식을 한다면 부모님들의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편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방송사법과 이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이미 예보한 만큼 여야의 격한 대치가 예상되고 있어요. 네, 먼저 오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놨는데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네. 어제 오원식 의장이 기자회견 갖고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사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고요. 오원식 의장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들고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들면서 책임을 넘겼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소식에 오늘 본회의니까 여야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 모두에게 대기해라. 해외 출장은 자제하고 함께 또 국회 경내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이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가닥을 잡고 있고 방송사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달에 필리버스터를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종료를 시키고 법안을 한 개씩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여러 쟁점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이 두 개 법안 처리에 집중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보좌진과 의원들 모두 오늘로 넘어오는 그 새벽까지도 의원회관에서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집권 여당 신임 당대표로서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새 지도부가 꾸려진 직후인 만큼 이 최상병 특검법 오늘 이 여당에서 뭐 대거 이탈표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최상병 특검법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좀 풀어가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논리를 가지고 당과 대통령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텐데 우선 대통령실 입장은 이거는 당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공을 넘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어제 만찬에서 원팀을 강조했죠. 네, 한동훈 지도부 첫날이었죠. 어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이 있었는데 그동안 뭐 말도 많았던 둘의 사이지만 이제 거의 반년 만에 마주 앉았고요. 이 자리에 새 지도부 전원이 참석을 했고 또 당대표에 낙마한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당정 결속을 다지는 자리였는데 그 만찬 메뉴가 삼겹살하고 모둠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걸 두고 이제 쌈은 다 합쳐서 싸먹는 거니까 당정 간의 격이 없는 소통, 화합의 의미가 담겨 있다 설명을 했고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박수 받으면서 러브샷도 하고 들려오는 얘기로는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는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변에 당부를 했다고 하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하면서 이날 민감한 현안은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당정 화합과 원팀을 강조했지만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개파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최고위원 중에 친윤계 2명이 이 새 지도부 합류 첫날부터 견제구를 날린 건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안했잖아요. 그걸 저격하면서 이거는 우리 당론과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특히 그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검, 뭐 국민의 눈높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적하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자꾸 앞으로 답을 요구받는 상황이 올 텐데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언어로 해결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김민전 최고위원도 그 특검법 관련 입장은 원내 전략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 의견에 힘을 실은 거죠. 그러자 또 이제 반대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최고위원들 향해서 이건 대표에게 항명한 것이다. 그럴 거면 당대표 왜 뽑냐 하면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건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대통령실에서도 들려오는 얘기로는 전권은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도 하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서도 당내 의견을 경청하겠다 이 정도로 말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이 상정됐어요. 네, 어제 그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추가로 한동훈 특검법은 이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 또 법무부 장관 재직할 때 비위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 청문회나 공청회 등을 거친 뒤에 명분을 좀 쌓고 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거는 양당 간사 간의 협의도 없었다 반발을 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거수 표결을 강행을 했고요. 여당은 그럼 이거 당대표 선출된 너무 첫날에 이렇게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올리는 게 이게 도의적으로 맞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야당은 정의를 상실한 검찰에는 특검만이 답이다. 지금 여당의 행보가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하고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안 등은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두 개 다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야당 단독으로 의결을 했던 법안이고, 민주당이 그만큼 중요시하게 여겼던 법안이라서 법사위 의결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좀 잠깐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앞으로 법사위를 또 통과하고 본회의에 붙여질 때에는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경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먼저 그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권익위가 종결 처리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대통령과의 직무 연관성이 없다. 있더라 하더라도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권익위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정무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그럼 어떤 근거로 김건희 여사에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각자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또 야당 의원들은 이거 권익위가 처음부터 봐주기 하려고 작정했던 거 아니냐, 조사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이송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종결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는데, 권익위가 이때 그 위반 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를 하면서도 그 연루된 병원들하고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이거 국회의원은 빠져 있는 거 지적하면서 마땅히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반격을 했고요.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이거 여야 떠나서 정치 테러 사건하고 관련해서 정쟁화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이후 검찰 내부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지도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 서울지검장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이 두 사람 각각에게 보고한 시간이 최소 3시간 넘게 시차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제 수사를 한 거죠. 수사를 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조사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창수 지검장에게는 그날 저녁 8시 이전에 7시 40분쯤에 보고를 했고 이걸 또 이창수 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밤 11시 16분쯤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3시간 반 정도 텀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이게 수사팀 검사들이요. 본인들은 보고를 했는데 이창수 지검장이 대검 보고할 때까지 이런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전날에 있던 그 이창수 지검장과의 오찬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한참 전에 조사 사실을 보고했다. 그런데 지검장 선에서 이게 대검으로 안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 지시를 내리면서 여기에 또 반발을 하고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냈던 일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김경목 부부장 검사인데 복귀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진상 파악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대검찰청에 반발을 했지만 그 후에 또 이창수 지검장에게 사후 보고에 대한 항의성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상 파악에 지금 일단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 파악 들어갔는데 총장 보고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체된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과정에서 굴욕을 자초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뭐 그 전에 장소도 시간도 뭐 김건희 여사가 골랐다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엔 또 조사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보안상의 이유로 검사들이 그 김건희 여사를 경호하는 경호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검사들이요. 그래서 정작 김건희 여사는 경호 대상이라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는 상황인데 신분증 검사가 제출하고 휴대전화를 맡기게 된 거죠. 또 휴대전화를 맡기는 바람에 주요 인물조사 시에 상급자의 실시간 보고를 하는 통리도 깨졌다는 지적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계 편가르기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네, 오늘은 또 그 코미디언 노정렬, 강성범,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영화배우 정호성 씨 등등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인데 뭐 대부분이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야당은 오늘 이 문화예술인들의 낙인 찍기, 편가르기 의혹에 관련한 질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이진숙 후보자 적격성을 두고도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친 청문회인데 어제도 되게 길게 했어요. 15시간 넘는 긴 시간 이어지면서 새벽이 돼서야 정회를 했고 오늘 오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어제 첫 시작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다고 해야 될까요? 인사부터 네. 이제 인사를 안 받아주니까 뻘쭘하다 이런 말부터 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제 귀에다가 입을 대고 귓속말식으로 여기서 저와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싸늘하고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또 국회 과방위에 그 과거 또 의원분들 국회의원들은 이제 언론사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원들 특히나 MBC 출신이 3명이나 있어서 선후배 간의 공방도 눈길을 끌었고요. 야당 위원들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SNS 활동 등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전현직 언론인들도 참고인으로 나서서 언론장악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네,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또 어떤 의혹들이 다뤄졌어요? MBC를 뜨겁게 달궜던 사안이죠. 바이든 날리면 이 보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진숙 후보자는 기사화할 가치가 없는 뉴스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과거 이진숙 후보자의 SNS 활동들도 문제를 삼았는데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이 노란 리본으로 나라를 뒤덮었다라고 쓴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고 그 5.18 민주화운동 폄훼하는 글에다가 좋아요를 눌렀던 이력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준석 후보자는 이 지적들에 대해서 자기가 못할 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좋아요 누른 거 가지고 이러는 거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좋아요 연좌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게 그 세월호 참사 당시 그 참사 초반에 정말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온 나라가 침통한 상황에서 MBC가 그 보험금 문제를 보도를 했던 일이 있었죠. 세월호 유가족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 하면서 야당 의원이 화면에 사과문을 띄웠는데 끝까지 소리내서 읽진 않았고요. 그래서 유가족 측은 반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지명받고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 적격성 논란 가운데 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결국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에 재직할 시절에 법인카드 내역인데요. 그러니까 주말에 법인카드를 많이 썼는데 340여 건이고 8,500만 원에 달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그럼 평일에 골프하냐. 주말 골프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고 일반 기업에서 보면 웃을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호텔에서 쓴 법인카드가 210여 건, 총 5,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MBC가 당시 1조 8천억 원 매출을 하는 방송사고 대외 홍보뿐만이 아니라 정부 직원들에게도 사용이 됐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이 그 치킨집, 김밥집, 카페에서 법인카드 쓴 내역 제시하면서 이런 걸로 접대가 가능하겠냐 따졌더니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은 치킨을 먹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일단 후보자는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현장 검증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결국 27일에 현장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는데요. 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세요? 네, 여기서는 이 이수견 후보자 장녀의 아빠 찬스가 쟁점입니다. 이수견 후보자의 20대 자녀 A씨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을 팔아서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라는 문제인데요. 그 화장품 R&D 기업 어떤 회사 지분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녀가 400주를 보유하고 배우자가 3,465주를 보유를 했는데 이 딸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들인 뒤에 이 중에 절반을 아버지에게 되팝니다. 그렇게 해서 원금 63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 후보자는 시세 차익으로 지적받은 비상장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또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동 대표이사 맡고 있는 제주 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모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도 딸의 아빠 찬스가 논란이 됐잖아요. 네, 여긴 또 이제 딸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당시에 후보자 본인이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박 후보 딸은 그 당시 시험은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 시험에 재응시해서 합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래서 이제 박 후보자는 시험에 본인이 직접 관여하진 않았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리위원이라고 하면 하는 업무가 뭐냐면 시험 문제 출제 방향 또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채점 기준에 관한 사항도 관리를 하고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내용들 이런 변호사 시험을 사실상 총괄 관리하는 기준을 세우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야당 의원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박 후보자도 정보가 오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시험에 관여하진 않았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곳곳에 사고와 고장차 등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하계풍기점에서 남동까지 밀리는데요. 그 사이 남동 2차로에 화물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고령분기점 부근 2차로 막고 작업하면서 뒤로 작업 정체 보이고요. 이후 충주분기점 2차로에 화물차 사고 발생했는데요. 여파로 일대 2km가량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오산에서 남사까지 8km 밀리고요. 오산부터는 5차로에 진행 중인 작업 때문입니다. 이후 북천안 2, 3차로에 장애물 있고요. 추풍령 부근에도 1차로에 낙하물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목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휴가철에 접어들자 강원권 도로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덕소산패에서 남양주까지 또 화도에서 서종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창에서 부곡 사이 속도가 더딥니다. 마성터널에서 양재터널까지도 14km 정체고요. 횡성 휴게소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 또 평창 휴게소 부근에는 작업 정체가 속사나들목까지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이슈 시간이죠. 정은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4 파리올림픽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전 세계 네. 스포츠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네. 일단 이번 개회식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이 메인 스타디움 밖에서 열리죠. 그렇죠.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참 궁금한데 그만큼 굉장히 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개막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KBS에서는 단독으로 또 현장에서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가장 좀 특이한 거는 이 강에서 배를 타고 선수단이 이제 그리고 등장을 한다는 점일 텐데 네. 이 개막식의 문화행사 자체도 강에서 진행이 되고 아마 그 개막식에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선수단 입장 때는 이 선수단이 배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 내에 단독 카메라도 설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수단을 좀 더 가까이서 네. 이전 개막식보다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이제 연출들이 예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이 개막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성화 점화잖아요. 이 성화의 최종 성화 점화자가 누가 될지 다들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로이터 통신에서 최종 주자 후보 5명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나왔던 인물이 마리 조세 페렉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56살의 프랑스 최고 올림픽 스타입니다.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육상에서 2관왕 금메달을 네. 총 3개를 따냈던 선수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꼽히는 사람은 배우입니다. 오마 싸이라는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국민 배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다음으로 꼽히는 사람은 이제 지네딘 지단. 너무나 유명한 축구 선수죠. 지단이 사실은 이 마르세유의 레전드이기도 한데요. 이 성화가 그리스에서 채화돼서 프랑스에 들어올 때 마르세유 항구로 입항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세유에서 이 성화 봉송을 할 때 지단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 번쯤 나올 법한데 아직 안 나왔네. 그렇다면 혹시 최종 성화 점화자일까? 이런 이제 예측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네. 그 외에는 또 이 2020 도쿄 올림픽 때 이제 다음 올림픽 행사 때 나왔던 이 토마스 페스케라는 우주 비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 2015년에 열렸던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폭탄 테러의 생존자들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성적에 대한 전망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효자 종목인 양궁이 파리 올림픽 성적을 좌우할 종목으로 꼽히고 있네요. 그렇죠. 이전 도쿄올림픽 때도 우리나라 전체 메달의 절반 이상을 양궁에서 따내기도 했었고요. 네. 당장 돌아오는 일요일에 여자 단체전이 열립니다. 이 여자 단체전은 올림픽 사상 10연패라는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전인미답의 경지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임시현, 전운영, 남수현 선수인데 정말 다들 조용한 선수들이에요. 사실 저희가 인터뷰한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재미가 없다 느껴질 정도로 네. 너무너무 차분한 선수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내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반대로 이 남자부 같은 경우는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선수인데 다들 올림픽 경험도 있고 아시안게임이라든가 큰 대회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또 반대로 이런 다양한 큰 대회 경험들이 또 좋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황금 세대라고 불리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도 있죠. 맞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수영이 꼽힐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수영하면 이전에도 뭐 박태원 선수도 있고 했습니다만 많지 않았어요. 한두 명 정도만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가 이 개영 자유형 개영 종목에 출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전권을 따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릴레이로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이 4명 이상 나타났다는 네. 그 세계에서 월드 클래스급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4명 이상 된다. 이래서 황금 세대라 부르는 게 아닌가. 뭐 김우민 선수, 황선우 선수뿐만 아니라 뭐 이호준 선수나 양재훈 선수 등 다양한 선수층을 지금 구비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첫날부터 이제 단체전 조별예선이 좀 시작을 하는데 아마 유명한 이 안세영 선수 외에도 서승재 선수라든가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인 김소영 선수 또 신승찬, 최유정 선수들 전반적으로 멤버들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이 단체전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종목 외에도 다양한 종목에 우리 태극전사들이 출전한 예정인데요. 네. PD님은 어떤 종목 특히 기대하고 계세요? 이번 올림픽에는 구기 종목이 그렇게 많이 출전하지 않잖아요. 네. 핸드볼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약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깜짝 스타 들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이 사격입니다. 이번 우리나라 대표팀 최연소 선수가 이 반효진 선수인데 네. 지금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굉장히 좀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나서는데 네. 현재 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깜짝 성적도 기대해 볼 만하고 근대 우종에서 지난 도쿄올림픽 때 금메달 땄던 전웅태 선수 그리고 이 역도의 박혜정 선수 기대가 되고 유도에서 또 최근에 이제 폼이 괜찮았던 허미미 선수 또 이제 스토리가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펜져스라는 별명으로 또 유명한 구봉길 오상욱 선수가 있는 펜싱 대표팀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 코너에서 한 차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신생 종목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총 4개의 종목이 신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브레이킹 댄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이렇게 4개의 종목이 추가적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김홍렬 선수. 이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 등록명이 따로 있거든요. 홍텐이라는 별명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김홍렬 선수가 또 입상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도 이제 김자인 선수의 뒤를 이어서 서채연 선수가 또 이번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볼거리가 다양할 것 같아서 올림픽이 참 기다려지는데요. 그렇죠. 당장 오늘부터 우리 선수들 경기가 시작된다고요. 맞습니다. 정식 개막을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만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예선이 먼저 열리거든요. 이미 럭비라든가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이제 저녁 10시에 밤 10시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의 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핸드볼 경기가 열립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독일과의 첫 경기를 조별예선 첫 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도 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좀 승전보를 전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좀 되기도 하고 네. 정식으로 개막을 한 이후에 토요일 오후부터 또 경기들이 쉼없이 열립니다. 당장 토요일 오후부터는 펜싱 남자 사브르 경기 그리고 여자 에페 경기가 열리고요. 사격에서 앞서 말씀드린 반효진 선수와 함께 이제 혼성 공기소총 경기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에서는 남자 여자에서 김원진 그리고 이혜경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고 배드민턴 단체전 열리고요. 탁구에서도 단체전에서 신유빈 선수 그리고 전지희 선수 등이 또 출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요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여자 양궁 단체전 대표팀이 이제 10연패 도전을 하게 되고 이 영웅철 위원의 딸로 또 유명한 여서정 선수가 또 여자 체조에서 도전을 하게 되고 황선우 선수도 역시 김우민 선수와 함께 수영 자유형 200m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와, 개막하자마자 네, 맞습니다. 우리 선수의 경기가 엄청 많이 열리네요. 맞습니다. 주말에 열심히 응원해봐야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경기 결과들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이제 프로야구 소식 좀 살펴볼게요. 올해 기아 타이거즈의 최고의 타자로 떠오른 김도영 선수가 이번에도 또 대기록을 작성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23일에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였는데 1회 말에 내야 안타를 쳤고요. 그다음에 3회 말에는 2루타, 5회 말에는 3루타를 때려냈습니다. 그리고
6회 말에 시즌 25호 홈런을 쳐내면서 KBO 역대 31번째이자 역대 최초로 최소 타석인 4타석 만에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때려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란 순서가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으로 이어지는 이 순서로 이어지는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을 한 건데 이 20세 9개월의 나이에 네. 이렇게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다는 것도 역시 굉장히 어린 나이고 신종길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기록한 사이클링 히트가 되겠습니다. 기아 팬들은 물론이고 뭐 야구계에서도 슈퍼스타가 등장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던데요. 맞아요. 이 정도면은 정규 시즌 MVP도 가능한 활약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개막 직후부터는 조금 페이스가 좋지 않아서 걱정 어린 시선들이 많았는데 이미 3월에 부진을 딛고 일어나서 4월에는 리그 최초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초로 월간 10홈런 10도루의 고지를 밟기도 했었습니다. 5월에 장염을 좀 앓으면서 기운이 빠진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타율이 3할 2푼이었거든요. 6월에는 결국 20홈런 20도루 고지를 또 밟았습니다. 전반기에 이렇게 22시 클럽에 가입한 게 역대 5번째 기록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성적을 보자면은 득점에서 1위 그리고 장타율 1위 타율 3위, 홈런 2위, 안타 2위, 출루율 3위. 타격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팀 성적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페이스를 지속한다면 MVP 등극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도영 선수의 활약에다가 최영우, 양현종 등 베테랑 선수들까지 이제 자기 목 이상을 해주면서 지금 네. 뭐 기아 타이거즈가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이런 평이 나오던데요. 네. 팬심을 좀 빼시고 네. 이번 정규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는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8연승을 질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비결은 제가 보기엔 사실은 이 부상 선수들의 이탈이 꽤 많았습니다. 김선빈, 이우성, 나성범 이런 타자들의 이탈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이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선수단의 뎁스 이 부분이 튼튼하기 때문에 정규 시즌 우승이 조금 더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프로야구 또 아쉬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LG 트윈스에서 6년간 뛴 외국인 투수 케이시 켈리가 결국 퇴출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고별전을 치르게 됐는데 고별전으로 앞섰다 등판을 했던 20일 경기가 어떻게 보면 우천으로 결국에는 노게임 선언이 되면서 켈리 선수의 마지막 득판은 없던 기록이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우천 중단된 상황에서 이 켈리 선수에게 어떤 그 은퇴식과 비슷한 고별식을 또 진행을 LG에서 해줬단 말이죠. 네. 상대팀이었던 두산 선수단도 도열해서 행가래도 쳐주고 어떻게 보면 중도 퇴출되는 선수인데 이렇게 굉장히 환대를 해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에 비판의 중심에선 대한축구협회 얘기도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네. 일단 지난 20일 감독 선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던데 지금 비판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장문의 해명문을 KFA가 내놨어요. 네. 만약에 왜 국내 감독을 선임할 때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때처럼 체계적인 면접이라든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22일에 내놓은 해명문에 따르면은 KF 측에서는 자료를 잘 준비해 오면은 물론 감독과 에이전트가 성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라 볼 수는 없다. 라는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물론 최근 울산을 4년간 맡으면서 K리그를 2번 우승하는 등 경기력을 통해 확인된 부분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주장이 저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만약에 국내 감독을 뽑는다면 홍명보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구성 초반부터 이제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근데 이런 워딩을 가져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정자였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네. 자인하는 워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내 감독들의 경우에는 이 축구 철학이라든가 경력에 대해 위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 면접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발언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팬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모든 설명들을 두 글자로 줄이면 특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더불어서 이인생 전력강화 기술위원회 이사까지 모두 경찰에 지금 고발을 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 이제 시민단체였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업무상 배임 그리고 협박 업무 방해 혐의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인데 네. 이렇게 입건돼서 수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축구협회가 좀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스포츠 핫 이슈 정은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목공소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와, 너 수영 잘하는구나. 누구한테 배웠니? 네, 우리 아빠가 배워주셨어요. 지금 들으신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배워주다란 표현. 어린이들의 말에서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 말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됐음이 느껴지시나요? 배워주다에서 주다라는 보조동사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아빠가 배워주셨다는 표현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수영을 배웠다와 같이 원래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이것을 본래 의도한 뜻에 맞춰 고쳐보면 우리 아빠에게서 배웠어요. 또는 우리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가 되겠죠. 그리고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 가운데 잘못된 것으로 소개시키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좀 연결해달라고 하거나 소개를 부탁한다고 할 때 흔히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같이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뭐 시키다라는 말은 일종의 전미사인데요. 어떤 명사 밑에 쓰여서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람을 소개받고 싶다고 할 때는 맞지 않는 표현이 되죠. 이때는 소개하다를 써서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삼복더위 중 두 번째인 중복인데요. 시기에 맞게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많은 지역이 폭염경보인 상태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와 전주 35도, 서울과 대전, 제주 34도, 강릉, 광주 33도, 부산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낮 동안의 열기가 밤에도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당분간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 있는데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많게는 12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키로 한 데 대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장악 4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합참이 어제 오전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식별된 대남 쓰레기 풍선은 500여 개이며 우리 지역에는 48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질 수 있도록 부착한 기폭장치의 설치 비율이 초기보다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정산과 환불 지원 사태를 겪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포에 밤사이 환불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수많은 중소판매자의 자금 경색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반을 내보내서 현장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나 폐업한 사업자 등 부적격 사업자에게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 등 현금 지원 사업 규모가 1,100억 원을 넘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지원 취지와 달리 지급된 돈은 3조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복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에요. 네, 장마가 좀 사그라든다 싶으니 이번엔 극심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마구름이 몰려가고 오랜만에 새파란 하늘이 펼쳐지는 건 너무 좋은데 숨 고를 새도 없이 이번엔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네. 대전과 대구 등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대부분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전남 담양군에선 체감온도가 36.5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33도를 웃돌아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싶은 기분이 드는데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한 찜통 폭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습도까지 높아 마치 사우나 안에 있는 느낌인데요. 서울의 경우 이달 들어 평균 습도가 80%를 넘겼고 일부 지역에선 한때 습도 10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물도 자주 챙겨 드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장맛비는 잦아들었지만 지난 폭우로 쓰레기가 떠밀려오면서 이 해안가 마을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네, 최근 밤낮 없이 쏟아진 물벼락 탓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강을 타고 떠내려오면서 해안 마을에 한가득 쌓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여름에만 무려 4,000톤이 쌓여 연말까지 치워야 할 정도였다는데 올해도 긴장하기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에 나가보면 모래보다 깨진 바구니부터 비료봉투, 잘게 끊긴 나뭇가지들이 더 많이 쌓여 있을 정도인데 쓰레기가 모래사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태풍이라도 불면 냉장고까지 떠밀려 온다고 하는데요. 흘러들어온 상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통화를 해보니 무려 70km나 떨어진 곳까지 어떻게 흘러갔냐며 황당해합니다. 특히 집중호우 때마다 쓰레기는 금강으로 흘러들어 하류로 떠내려가는데 바다까지 나간 뒤에 바람과 조류에 떠밀려 해안에 잔뜩 쌓인다고 하는데요. 이번 비로 생긴 쓰레기만 1,000톤에 달한다고 하는데 당장 생업까지 지장을 받는 어민들은 날이 개이는 걸 기다릴 틈도 없이 팔을 걷어붙여보지만 여전히 막막할 따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 파장이 점점 커지자 이 피해자들이 본사로 달려가서 항의를 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새벽 서울 삼선동에 있는 위메프 본사 1층 로비는 마치 시장통을 연상케 했습니다. 환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직접 찾아와 밤샘 항의를 벌였는데요. 연락 불통인 팀원과 달리 어제 오후 위메프 본사를 직접 찾아 환불을 받았다는 소식이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피해 소비자들이 이곳으로 집결한 겁니다. 소란이 계속되자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고요. 새벽 1시 20분 기준으로 집계된 인원만 200여 명에 달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팀원 피해자들도 여러 보였습니다. 네. 자정을 넘겨 본사에 도착한 위메프 대표이사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요. 결국 현장에서 결제자 정보와 예약번호, 상품명과 계좌번호 등을 수기로 받은 뒤 접수한 서류 순서대로 피해자들을 불러 환불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판매자는 물론이고 소비자 불안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에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요. 네, 환불 처리도 상품 전달도 거부하는 판매자들도 많은데 이 난리 속에도 책임감 있는 대처로 주목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엔타비 트립을 운영하는 엔타비 글로벌은요. 팀원 측 고객 취소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지고 환불을 하겠다 약속해 소비자들의 환호를 받았고요. 또 여행사는 아니지만 하얀풍차 제과점 또한 고객들에게 번거로움과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자체적으로 전액 환불해주겠다 나섰습니다. 하얀풍차 제과점 대표는 현재 서버가 불안정해 환불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다면서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2달 뒤 한 번 더 시도해보고 만약 그때까지도 팀원에서 환불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얀풍차 자금으로 전액 환불해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처럼 통 큰 결단에 누리꾼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는데요. 전국에 3개 지점을 보유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베이커리지만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웬만한 대기업보다 낫다며 엄지를 지켜 세웠습니다. 네,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미니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다시 한번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미니진 대 하이브, 하이브 대 미니진, 진흙탕 싸움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미니진 어도어 대표가 모 회사인 하이브의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피고소인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하이브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입수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허위 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미니진 대표 등의 무고로 대응하겠다면서 민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의 노트북을 비롯해 어떠한 정보 자산도 제출한 바 없고 감사에도 응한 바 없다며 2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하에 정보 자산을 제출한 것이라고 민 대표의 주장을 맞받아쳤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자사 측 인사로 대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초 목표로 한 민 대표 교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루지 못해 양측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고요. 뒤숭숭해진 분위기에 박지원 하이브 CEO도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면서 하이브의 주가는 오늘 장중 크게 미끄러져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편의점 브랜드죠. 시위의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폰이 발견돼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설치한 게 회사 관계자였다고요. 네, 편히 쉬라고 만든 휴게실인데 누군가 내 얘기를 엿들었을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데요. 네. KBS 취재 결과 물류센터의 중간 관리자와 직원 등 2명이 스마트폰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U 편의점 물류 담당 회사인 BJF 로지스의 전남 나주 물류센터 휴게실 탁자 아래서 발견된 이 스마트폰에는 노조 관계자들의 대화 등 10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었는데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스마트폰에 설치한 이들의 목소리까지도 함께 담기면서 덜미를 잡혔는데 중간 관리자도 이를 인정하고 노조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도청 사건에 본사 관계자가 연루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네. 스마트폰에 설치한 중간 관리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배송기사들이 파업을 논의하는 것 같아 걱정을 하다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본사 직원에게도 사전에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본사 직원은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고요. BJF 로지스 측은 불법 도청과 관련한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사측은 물류센터와 본사 관계자 등 4명을 대기 발령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구원파 교회에서 여고생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여고생은 5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요. 네, 비뚤어진 믿음에 안타까운 한 생명이 채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저버리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여고생의 아버지가 숨지고 아이는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의사는 입원 치료와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병원 대신 인천의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기쁜 소신 선교회라는 구원파 계열 교단 소속이었는데 교단 설립자 딸이자 간부인 박모 씨가 병원보다 교회가 낫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는 교회에 감금됐는데요. 도망가고 싶다,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 애원했지만 신도들은 아이를 감금한 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아이의 몸을 묶고 5일간 잠도 자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경 쓰기를 강요하기도 했고 1시간 동안 1층부터 7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학대로 건강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신도들은 치료가 아닌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까지 구해 아이를 묶어뒀다고 합니다. 네. 결국 지난 5월 15일 아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학대에 가담한 신도 등 3명을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다음 달 12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천인공노할 이번 사건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절대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죠. 많은 사랑을 받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한국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의 푸바오 모셔오기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푸바오가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이 푸바오 열풍을 이어갈 판다 모셔오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구시인데요. 홍준표 시장은 석 달 전 자매 도시인 중국 쓰촨성 청두시를 직접 다녀온 뒤 판다 임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후년 7월 완공을 목표로 대두대공원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에 제2의 푸바오를 모셔오겠다는 겁니다. 그저 말뿐이 아니라 홍 시장은 지난달에도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 판다 임대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려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대구시는 발빠르게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판다 임대가 중국 중앙정부의 권한인 만큼 다음 달 중 외교부 담당자들과 만나 관련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지난주 쓰촨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 푸바오를 언급하면서 판단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지만 정엽 주석이 실마리를 풀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일말의 가능성이 엿보이자 이후 서울시 시민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는 푸바오를 데려오자는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자체가 판다 임대 관심을 보이는 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겠죠. 에버랜드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 2월 29일까지 판다월드 입장객만 540만 명에 달했고요. 푸바오를 활용한 굿즈도 400여 종이 출시돼 330만 개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판다 사육시설 운영비와 사육사 인건비, 임대료까지 모두 합하면 연간 30억 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판다가 실제로 온다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면서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독성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졌어요.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해파리 쏘임 사고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개장한 동해안 해수욕장에서만 벌써 196건이 발생했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 화요일까지 나흘간 발생한 쏘임 사고만 185건에 달합니다. 네. 노무라 이끼 해파리가 문제라고 하는데 동해안뿐만 아니라 전남 해역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고요. 쏘이면 피부가 부풀어 올라 마치 화상을 입은 것 같은 통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은 해파리도 촉수에 닿으면 쏘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마주치면 절대 만지지 마시고 해변을 걸을 때도 신발 꼭 챙겨 신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조심하셔야겠네요.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으리는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아이 키우는 분들이라면 이 고민 안 해본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 우리 애 왜 이렇게 안 먹지? 먹는 양이 적은 아이도 많고 골고루 먹지 않은 아이도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모가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기도 한데요. 네. 근데 실제로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절반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 식습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통 키가 작은 아이들만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소아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전체 아이들 중에 한 30% 정도가 과체중하고 비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아이들도 다 사실은 편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편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이 키우는 저희 친구들하고 항상 얘기할 때 저희 아이는 잠을 안 자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드냐, 안 먹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드냐, 막 이걸로 막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네. 정말 편식하는 아이, 잘 안 먹는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교수님 아이는 좀 잘 먹는 편이에요? 저희 아이는 저를 닮아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특별히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 편이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잘 먹는 건 또 아닙니다. 갑자기 밥을 안 먹는 날도 있고 잘 먹던 음식을 갑자기 싫다고 안 먹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루도 식사 시간이 편한 날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일 저도 별 수 없이 힘든 면이 항상 있는데요. 네. 그 아이가 잘 안 먹어서 힘들 때 저희 집에서 항상 챙기는 식사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고 또 먹더라도 편식이 너무 심해서 고민인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편식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그런데 사실 어른들도 부모인 우리도 편식이 심한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편식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꼭 바로잡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인지 궁금해요. 진짜 편식은 고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너무 편향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해서 영양 결핍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이 때문에 몸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특히 아이들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편식에 관해서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식을 극복하자 이런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가 정말 편식하는 것이 맞을까? 네. 진짜 편식일까 하는 고민입니다.
사람들마다 음식에 대한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식재료를 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 취향으로 생각해줘야 되고 어디부터 편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이걸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일단 우리 아이 혹은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만큼 특정 음식만 골라 먹는 진짜 편식인지 구분하는 기준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네. 안 먹는 식재료가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식품군 전체를 싫어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식품군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옛날에 가정 시간에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왜 바퀴 커다란 자전거에 6개를 이렇게 6등분해서 뭐 곡류, 어육류, 채소, 유제품, 견과류, 과일 이렇게 6가지로 식재료들을 나눠놓은 그 구분한 표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우리가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하고 이렇게 6개 나눈 거를 우리 음식의 6가지 식품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식품군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는 식품군마다 함유하고 있는 주요 영양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 식품군을 전체를 다 먹지 않으면 그 식품군이 주요하게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군 전체를 안 먹는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몇 가지 식재료만 안 먹는 거는 같은 식품군 내에 다른 식재료를 먹으면서 영양소를 대신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근을 안 먹는데 파프리카, 오이 이런 채소를 잘 먹는 아이는 채소 편식을 한다고 하지 않고 그냥 당근을 싫어하는 취향을 가진 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채소라면 아예 입에도 안 되는 아이는 정말로 채소 편식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채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보통 채소 편식에 대한 기준이 되게 깐깐해요. 채소는 당근이나 뭐 오이 이런 것만 안 먹어도 편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다른 식품군에 대해서는 반대로 굉장히 너그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일에 대해서 되게 너그러워요. 어떤 아이가 다른 과일은 되게 잘 먹는데 뭐 사과랑 키위 정도 안 먹는다라고 하면 사과랑 키위는 별로 안 좋아하는 과일 먹는 아이라고 하는데 채소는 안 그래요. 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채소를 더 골고루 먹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가 아이가 6개의 식품군을 골고루 잘 챙겨 먹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모든 식재료를 다 골고루 먹길 바라는 마음은 너무 과도한 욕심입니다. 우리 어린들도 안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개인 취향들이 다 있는데 네. 아이한테만 너무 과도한 잣대를 대는 거는 좀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편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타고난 기질 때문인 거예요? 편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타고난 기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오감을 다 활용을 하잖아요. 네. 일단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냄새를 맡고 질감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그리고 먹을 때 소리까지 듣게 되죠. 이렇게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다양한 감각이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각들 모두가 편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이 생긴 게 징그러워서 아니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먹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향이 싫어서 음식을 못 먹는 경우도 있고 맛이 마음에 안 들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질기거나 너무 물컹한 식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 먹을 때 소리가 싫어서 음식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기질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단순히 감각이 예민한 것뿐만이 아니라 좋고 싫고 이런 기준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보다 편식이 심한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식하는 아이를 들여다볼 때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가 어느 감각이 예민한지 이걸 보는 거예요. 시각이 예민한 아이는 식재료의 색깔이나 모양이 예민할 수도 있고 다른 감각, 느끼는 감각에 되게 예민한 아이들은 질감에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아이가 예민한 감각에 따라서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먹는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고 아기들은 어른들보다 또 혀에서 맛을 느끼는 게 되게 예민하거든요. 네. 이게 우리 혀에서 맛을 느끼는 게 미뢰라고 하는 기관이 이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미뢰의 개수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특히 쓴맛을 잘 느낍니다. 근데 이 채소가 쓴맛이 또 나요. 그래서 채소를 또 안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나는 아이들의 이런 그 미뢰의 개수도 편식에 영향을 끼치고요. 또 최근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편식에는 유전적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수랑 오이 같은 건데요. 네. 선천적으로 고수랑 오이를 맛없게 느끼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억지로 막 먹이려고 하면 되게 힘들겠죠. 그 아이들도 타고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또 우리가 타고나는 부분만 생각을 하다 보면 환경적인 영향을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식에 또 생각해야 되는 환경적인 요인은 부모님의 영향이에요.
부모님이 싫어하는 식재료는 아이도 똑같이 싫어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타고난 입맛이 유전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부모님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 줄 때 내가 싫어하는 재료를 준비하다 보면 왠지 표정도 좀 일그러지고 네. 엄마 아빠는 안 먹는데 아이한테만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이는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면 밥상머리 교육이 아이들 편식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른들과 함께 아이가 식사를 하면서 어른들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의 편식을 예방하는 데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분유나 모유는 잘 먹다가 이유식을 시작하면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편식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유식 되게 힘들죠. 근데 이유식 할 때 아이들이 식재료 딱 거부하는 모습은 편식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기들이 이유식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유나 모유같이 액체만 먹던 아기들이 우리가 먹는 단단한 고체 음식을 먹게 이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체 음식은 씹기도 씹어야 되고 삼키는 것도 액체보다 힘들고 위장에서 소화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걸 이유식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아이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전까지는 그냥 모유나 분유처럼 액체 그냥 먹던 거 맨날 편하게 먹던 거 먹으면 됐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갑자기 처음 먹어보는 걸 이상한 식감의 음식을 줘요. 근데 이걸 또 며칠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줘요.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새로운 재료, 새롭게 나는 맛과 향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먹고 싶어하고 막 거부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거죠. 이유식 할 때는 아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망각해버리면 이유식 내가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아이가 안 먹으면 속상하고 아이가 이유식 안 먹으니까 간식으로라도 배를 채워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편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유식 할 때는 힘들어서 그렇다라는 사실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유식이 늦어지면 아이 편식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나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유식을 하는 목적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다양한 식재료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유식을 시작하는 나이가 생후 4에서 6개월이고 아이들이 새로운 식재료를 하나씩 더해 가잖아요. 근데 이때 알레르기가 나타나지 않는지 관찰하면서 3에서 7일 정도 간격을 두고 새로운 음식을 접하게 해주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정말 많은 식재료가 있는데 한 일주일에 한두 개씩만 새로운 음식을 더해주다 보면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유식 단계 끝나고 유아식을 할 때 새로운 식재료 많이 먹게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아이들 자아가 더 세지기 전에 어릴수록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주는 게 아이들이 더 잘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 이전의 이유식 단계일 때 최대한 다양한 식재료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편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이유식을 너무 늦게 시작하면 이유식 기간 자체가 짧아지면서 편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근데 이유식 할 때 최대한 다양한 식재료를 소개시켜 주어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음식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돌 이후보다 돌 이전에 새로운 식재료를 접할 때 그 음식에 대해서 음식 알레르기가 더 적게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유식을 늦게 시작하는 거는 그만큼 불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식도 잘 시작했고 밥도 잘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먹는 걸 거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은 아이의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어떤 변화가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치아가 새로 날 때는 이앓이 할 때 갑자기 안 먹게 되죠. 그리고 치아가 새로 나는 게 아니라 구내염이나 수족구, 요즘 수족구 되게 유행하거든요. 이런 게 생기면 입안이 아파가지고 잘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염같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질환에 걸리거나 아니면 열만 나도 식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런 아픈 데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몸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간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가 되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식사 전에 과자 먹으면 입맛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흔히들 아이들이 먹는 간식 중에 떡뻥튀기 같은 거 되게 단맛 안 나는 거 먹이면 별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시고 이거는 먹어도 밥 잘 먹겠지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도 칼로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간식도 식사량에 포함된다고 꼭 기억하시고요. 간식을 먹으면 그만큼 안 먹겠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가 밥을 안 먹는데 간식을 잘 먹는다?
그러면 간식 때문에 또 밥을 안 먹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급성장기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은 매일매일 똑같이 꾸준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뭐 별로 안 크던 시기가 있다 갑자기 크는 이런 네.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계단식으로 갑자기 클 때를 급성장기라고 하죠. 근데 이 급성장기가 되면 식욕이 갑자기 막 좋아집니다. 아이들이 막 클 때는 잘 먹어요. 그러다가 급성장기가 딱 끝나면 갑자기 먹는 양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럼 옆에서 보기에는 되게 많이 먹던 아이가 적게 먹게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오해하기 쉬운 상황인데 네. 급성장기랑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안 먹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 편히 일단 관찰을 해보시고, 아이 건강 상태에도 만약에 아이 건강 상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겠고, 식욕이 계속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진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이가 이렇게 음식을 안 먹으면 이제 엄마가 엄청 걱정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하면 배가 안 고파서 그런 거다. 하루 그냥 쫄쫄 굶겨봐라. 잘 먹을 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른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적절한 해결책이 맞아요? 이게 굶기는 게 되게 좋고 중요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네. 이 굶기라는 표현 때문에 너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아동학대로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럴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아이를 조금 굶겨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올바르게 굶기셔라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요. 이게 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게 간식이에요. 아까도 간식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밥을 적게 먹거나 거부하면 배고플까 봐 걱정돼서 후식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밥 때가 다 끝났는데 중간에 배고프다고 간식을 또 많이 주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먹은 후식과 간식 때문에 아이가 다음 식사를 또 안 하게 되고, 그럼 간식을 또 많이 주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굶겨라라고 하는 말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간식을 주지 마라. 네, 간식을 굶겨란데요. 근데 간식을 안 줬더니 너무 배고파한다, 너무 힘들어하고 막 울고 화내고 물건 던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간식을 주시되 빵이나 과자, 주스 같이 칼로리가 높은 간식이 아니라 오이나 당근처럼 채소 간식으로 배만 조금 잠시만 채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만약 과일을 주신다면 너무 단 과일보다는 산딸기처럼 당도가 낮은 과일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시간을 좀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한 2-30분 안에 식사를 마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 식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조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노래 부르고 딴청 피우고 하면서 한 숟갈 먹고 놀다 네. 오고 또 한 숟갈 먹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그 안에 먹지 않으면 식사는 끝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도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식사 습관은 굉장히 잘 잡혀가고요. 네. 특히 간식 때문에 안 먹는 아이들은 이 간식 줄이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도 해요. 네. 편식이 심한 아이 어떻게 고쳐나가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더 자두의 김밥.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995님. 아이 이유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소고기를 매일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서일까요? 그렇다면 다른 육류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하셨어요. 육류를 매일 먹어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철분 섭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붉은 살코기를 주라고 저희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다른 육류로 대체하셔도 돼요. 닭고기 먹어도 되고 양고기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돼지고기를 이유식 때 안 먹이는 문화가 네.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다 틀렸고 그냥 먹여도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다른 육류를 골고루 먹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1921님, 우리 아들은 어릴 때 과자보다 미역줄기를 잡고 먹을 만큼 편식 없이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인데요. 패스트푸드만 찾아요. 하굣길에는 매일 과자나 탄산음료를 입에 달고 오고요. 식습관을 어떻게 고쳐가야 할지 답답합니다. 반찬 투정도 엄청 하거든요. 하셨어요. 아,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그러니까요. 저희 아이도 오히려 어렸을 때가 편식 없이 잘 먹었던 것 같고 일정 나이가 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식습관이 안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아이들이 용돈 들고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구매하기도 쉽고 편의점 이런 데서 간식 사기도 쉽고요. 네. 교우 관계도 좀 얽혀 있어요. 친구들이 먹자 그러면 같이 먹는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교우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자아가 컸기 때문에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딱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꾸준히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습관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안 좋은 음식을 끊는 거는 단번에 하기 어려워요. 네. 대신에 집에서 먹는 식사를 잘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간식을 먹게 조금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을 조금 교육을 하시고 이거는 아이가 클수록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중고등학생 넘어가면 더 힘들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시작을 하자. 그리고 아이가 너무 편식이 심해서 성장도 안 좋다. 성장에도 악영향이 있는 정도다. 패스트푸드는 정말 안 좋죠. 네. 그리고 실제로 키도 안 큰다라고 네. 하면 이럴 때는 조금 큰 병원에 가서 영양 상담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828님, 아이가 어린이집에선 밥을 잘 먹는데 집에서는 잘 안 먹습니다. 아이 아빠는 제가 한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고작 4살인데도 그런 맛의 차이를 따질까요? 하셨어요. 아, 되게 귀여운데요. 이게 맛 차이보다는 이제 이 또래 아이들 먹는 걸 보고 아이들이 잘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특히 어린이집에 뭐 같이 밥 먹는 아이들 중에 잘 먹는 아이가 있으면 그 분위기 타거든요. 아. 이걸 전문용어로 또래 압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게 있고 아이들도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더 잘 먹는 것도 있어요. 네, 제 웃긴 여러 가지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잘 먹었어가지고 네. 저희 어린이집 같은 반에 다른 아이가 되게 안 먹는 애가 있어서 저를 그 집에 초대하셨어요. 그 부모님께서. 그래서 아이랑 같이 밥 좀 먹어달라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니까 제 친구는 잘 먹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방과 후에도 네. 같이 잘 먹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어린이집 선생님과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4살이니까 이제 아이와 대화를 나눠서 엄마 집에서 먹는 거랑 어린이집에서 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네. 분위기 같은 것도 한번 물어보셔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그냥 생각난 건데요. 간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는 그쵸. 되도록 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간이 있는 음식을 몇 번 먹으면 그런 음식을 또 엄청 찾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만 2살까지는 웬만하면 간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만 3살, 4살 넘어가면 간한 거 웬만큼 먹으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또 이게 어느 정도 간을 해줘도 되는지 감이 좀 잡기 어려워요. 우리가 수치상은 나와 있지만 네.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이가 밥을 먹고 물을 너무 많이 찾지 않은 정도. 이렇게 짜면 물 많이 먹으니까 네. 그 정도가 아닌 정도로는 간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네. 이 나이 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공연 소개하는 것보다 저 목소리 좀 이상하죠?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이블데드라는 뮤지컬 공연에 좀비로 특별 출연을 했다가 네. 좀비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네. 흥분해서 소리를 하도 지르고 보기 싫었어요. 좀비들을 연기하시는 우리 엑스트라 배우분들 그 좀비 영화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거 하잖아요. 네. 이건 목 많이 쉽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여름철에 호러 영화 이런 거 가끔 보시다가 따라한다고 어린애들 네. 이거 하면 목 쉬니까 잘못하면 성대 결절 걸려요. 예. 그 조금 전에 음식도 음식이지만 네. 아이들 이거 많이 안 하게. 여하튼 방송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조금 나오셔서 다행이네요. 예, 관리하고 있겠습니다. 예, 좀비 연기하다 이렇게 됐으니. 자, 오늘 뮤지컬 한 편 갖고 왔는데요. 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작품이 하나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뮤지컬 등등곡이라는 작품입니다. 등등곡. 뮤지컬 등등곡이요.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이 좀 낯설게 느껴지긴 하네요.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좀 새롭게 만들어지는 작품인가 봐요. 네, 저희 프로 그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 매주 제가 목요일 하루 하니까 일주일 중에 이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작품 소개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개할 때가 별로 없는데 이곳에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이 또 생기네요. 아유, 덕분에 또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주실 뮤지컬 등등곡은 어떤 작품인지 좀 얘기해주세요. 예, 일단 그 등등곡이라는 제목이 뮤지컬 제목 같지 않고 저희 보통 기타 등등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제작사한테 등등곡이라는 작품이 어디서 창작 작품 개발하는 데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작품이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기타 등등의 그런 등등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등등곡이 좀 제가 또 이렇게 질문했던 게 무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열려실 기술이라는 조선시대 역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놀이요. 예, 1990년대부터 1990년대 그러니까 1990년부터 92년 정도까지 한양에서 크게 유행했던 건데 그 놀이가 좀 신기해요. 이상한 탈을 쓰고 막 그 해괴한 노래 같은 거 부르면서 춤을 추는 놀이래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춤을 추면서 정신없이 노는 놀이 이 자체를 등등곡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놀이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유명한 선비나 명문가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약간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미치광이처럼 설치는 행위였대요. 네.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놀면서 하는 멘트가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네. 아니면 한 번 죽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지금 취하고 배부른 것이 제일이다. 이러면서 놀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면 쓰고 막 춤을 추고 하면서 이렇게 노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해석이 붙었는데 당시에 극심한 당쟁에서 허망함을 느낀 양반들 또는 양반들의 자제가 일탈을 펼친 것이었다. 또는 임진왜란 직전에 망조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행위였다. 이런 해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등등곡이라는 놀이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사 기술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내용을 보고 작가들은 이런 내용을 딱 한 줄 보면 이게 촉이 딱 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요거를 가지고 왜 이런 춤을 췄을까 이제 이런 상상에서부터 작품이 만들어진 거죠. 당시에 양반 집자제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어쩌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마음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고요. 실제 인터뷰 찾아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느꼈을 이제 신분제 그 양반과 그 뭐라고 합니까? 상놈이라고 합니까? 네, 어쨌든 신분제 속에서. 신분제, 그다음에 외세의 위협, 당파싸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살고 있는 젊은이들도 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슈도 그렇고 갈등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면서 뭔가 좀 평등해지는 세상을 꿈꾸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네. 이런 역사적 기록에서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새삼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그래서 그 좋은 창작진들이 작품에 참여하는 게 공연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 등등곡도 좋은 창작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이런 창작진이 참여했습니다라고 딱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이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영화에 박찬욱, 봉준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네. 공연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공연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이번에 송승환, 난타만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이제 젊은 창작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알아듣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네. 대학로 공연들 중에서 이제 흥행 뮤지컬이라고 딱 자리 잡은 몇 작품들이 있어요. 지금도 공연하고 있는 사회 찬미.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웨스턴 스토리 같은 이런 작품인데 이 작품들이 모두 성종환이라는 연출과 김은영이라는 음악 감독이 합심해서 만든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창작 뮤지컬은 라이선스 공연이랑 다르게 홍보가 쉽지 않으니까 그 시놉시스로 이 공연이 재밌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놉을 자세하게 쓰면 또 스포일러 했다고 해서 또
욕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그 믿을 만한 구석이 사실 배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로에 사는 배우분들은 대학로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지도가 있지만 또 일반 대중들한테는 잘 모르는 배우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이 작가, 연출가, 음악 감독 이런 분들이 빨리 인지도가 쌓였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회참미랑 웨스턴 스토리 이 작품을 만들었던 이 멤버가 바로 성종환 연출이랑 김은영 감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등등곡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공연이지만 이 작품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대감이 생기면서 약간 야 등등곡은 뭐야? 뭐 제목 듣고 뭐야 이게 등등 뭐 메이저 공연 있으면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얘기야? 이렇게 약간 조롱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이런 그 연출가 음악 감독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아니다. 이건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쫙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뭐 관객분들한테 약간 신뢰를 주는 그런 창작진이 이번에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대표님이 많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창작 작품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웬만하면은 다 잘 되기를 응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객분들이 공연을 보시고 평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매처 창을 보죠. 티켓이 실시간으로 팔리는 게 보여요. 네. 그럼 묘하게 이상한 저 그 단전 끝에서 나는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작품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셈이 나긴 하는데 네. 여하튼 창작 초연 잘 되고 있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래도 엄청 응원하는 마음이 더 크시잖아요. 그럼요. 방송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안 대표님의 마음도 네. 좀 달랠 겸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뮤지컬 등등곡에 나오는 곡 중에 어화둥둥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등등곡이라는 넘버에 등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공연 초반에 막 서로 얘기하거든요. 오를 등이다, 같을 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등등에 대한 의미로 둥둥이라는 얘기도 좀 나와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를 달랠 때, 조금 전에 어린아이 이제 어린아이 달랠 때 어화둥둥 이렇게 하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죠. 이 그 극 중에 나오는 최윤이라는 캐릭터의 마음을 달래주는 어루만져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화둥둥. 지금 이제 제 마음도 약간 달래야 되니까 제 목소리도 좀 달래야 되고 어화둥둥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 언젠가 잠에 들었다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그리운 어머니를 뵈었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시던 내 어머니 혹여 꿈에서 깰까봐 곁에서 가만 지켜보았지. 어와둥둥 어와둥둥 울지 말고 잘 자거라 우리 아가. 어와둥둥 어와둥둥 깨지 말고 잘 자거라.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내 모든 사랑을 드릴 테니 천년만년 마음껏 누리소서. 뮤지컬 등등곡 가운데 어화둥둥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소재도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의도가 어떻게 또
작품에 녹아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작가의 의도 이게 어떻게 녹아 있을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 어제 낮 공연을 바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람했던 기억을 좀 잘 살려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선시대 역사서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연려실 기술에 기록되어 있는 등등곡이라는 놀이 그리고 이제 당시에 관련된 실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가상의 인물들을 추가해갖고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뮤지컬입니다. 네. 일단 공연이 시작되면 5명의 등장 인물들이 등등곡 이 오프닝 넘버거든요. 등등곡을 부르면서 그 놀이의 형태를 가면도 쓰고 그다음에 부채도 사용해서 좀 멋지게 아까는 기괴한 춤이라고 그랬는데 무대에서 너무 기괴하게 놀 수는 없으니까 멋지게 이렇게 오프닝 무대를 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탈을 하나씩 벗으면서 각 캐릭터들의 성격을 하나씩 보여주거든요. 캐릭터 5명이니까 잠깐 설명드릴게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노는 게 좋다고 하는 등등곡을 하는 이 등등회라는 게 있는데 이 등등회의 수장 김영훈 그다음에 조선 건국 이래서 최고의 천재라고 불렸던 최윤이라는 사람. 근데 이제 인생사에 허망함을 느끼는 조금 전 넘버가 이 최윤이 불렀던 넘버고요. 네. 그다음에 노는 거가 최고라고 했었던 영훈의 영특한 종이 있습니다. 노비. 아까 노비구나. 네. 노비지만 글재주가 뛰어난 초.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행동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막내 정진명. 그다음에 영의정의 아들로 입신양명을 꿈꾸긴 하는데 항상 최윤이라는 사람한테 밀리는 2인자 이경신 이렇게 5명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거의 등등회에서 등등곡을 부르는 그런 멤버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요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기 전에 이때 역사적 사건들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문신이자 체제 비판적 사상가 정여립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동인이 희생된 기축사화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등등곡을 즐기는 등장인물 중에 몇몇이 바로 이때 공을 세운 사람들 세력의 자식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 공신 세력에 반대하는 대동계라는 조직의 수계 길산봉이라는 이제 가상인지 실제인지 실체를 알 수 없는 그 길산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길산봉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죽었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한양 도성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문이 등등곡을 즐기던 선배들 사이에서 번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축사화라는 사건 때 공을 세운 세력의 자제들이 이 등등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길산봉이 살아왔다는 소식이 딱 이 등등에 전해지니까 이 친했던 5명 안에 자기 입장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물들 간의 질투도 생기고 배신도 생기고 의심도 할 수밖에 없고 이 중에서는 입신양명을 꿈꾸는 그 친구는 어떻게든 공을 세워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 노는 게 최고라고 했었던 영훈이라는 인물은 이제서야 사실 자기가 목적했던 바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이제 반전이 보여지면서 이 5명의 우정 깊은 이 5명의 멤버는 파국으로 치닫고 이 아픈 역사적 사건을 건드리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 5명의 인물이 이끌어간다는 거죠. 네, 이제 이 작품의 매력인데요. 등등곡이라는 놀이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막 춤추면서 굉장히 그 5명이 우애도 깊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무대에서 멋스러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때 이제 소품을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이제 탈을 쓰면은 사실 얼굴이 보이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배경이 조선시대니까 한복을 입잖아요. 근데 그 무대에서 배우가 나오다가 살짝 퇴장했다가 하얀색 도포 같은 걸 입고 가면을 쓰고 나오면 그 시대에 상징하는 어떤 인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소리도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으로 조명으로. 그래서 이제 소품 그 가면과 한복 의상이 이 5명의 인물인데 굉장히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 작품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5명 배우진들의 연기에 매료되어 있는 관객분들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더 멋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대에서 조명받고 한복 도포를 멋있게 딱 이 군무에 맞춰서 휘날리면 펄럭하면서 이게 그림이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5명의 배역의 그 시대의 인물 그 누구라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인상 깊게 느껴지긴 하네요. 예, 이게 뭐 그 어떤 시대를 살거나 이 시대에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 이제 그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천하를 뒤집으려는 자, 그다음에 천하를 관조하려는 자, 천하에 휩쓸린 자, 천하에 짓눌린 자, 그리고 천하를 가지려는 자. 이렇게 5명의, 우리도 사실 지금 시대를 살면서 어떤 위치에는 있을 텐데 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관객분들도 그렇지만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굉장히 아까 그 파국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공연이 끝나면 약간 마음이 찜찜하게 그쵸.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아까 그 천재라고 했었던 최윤의 상상의 모습으로 끝내거든요. 이 5명이 실제는 역사적인 사실에는 서로 배신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최윤의 꿈에는 서로 아주 이쁜 한복을 입고 서로 꿈을 얘기하면서 상상하는 모습으로 끝내니까 관객들도 희망이라는 단어, 약간 위로라는 어떤 느낌을 받고 공연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혹시 보러 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장치가 아닌가. 네, 흥행 장치이기도 한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어떤 곡 들을까요? 예, 극 중에 천하를 뒤집으려는 자, 영훈이라고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이 캐릭터가 마지막 넘버, 아까 최윤의 꿈, 이때 노래는 영훈의 노래거든요. 네. 우리를 위로할 만한 노래,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노래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영훈이라는 넘버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등등곡 가운데 영혼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낮 숨었던 산마루 저 구름아 해가 진다 어디로 가는가 푸른 하늘 품었던 저 구름은 하늘 위로 끝내 오르지 못했구나 이것이 바로 천명인가 이룰 수 없는 사명인가 내게 주어진 운명 어쩌면 서글픈 숙명 이미 정해진 결말이었던가 자 구름아 하늘 위로 올라라 더 올라라 하늘 넘어 올라라 누구나 천하가 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 세우리라 다짐했건만 자 구름아 하늘 위